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위례 대장동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가결 요건인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무효 11명, 기권은 9명으로 가결을 위한 149석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169석 민주당에서 가결이나 무효 등으로 30여 표 이상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지만 민주당이 자신했던 압도적 부결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가결과 무효, 기권 등 40표가 가까운 이탈표가 무더기로 쏟아져 이 대표 리더십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믿었던 압도적 부결을 위해서는 민주당 169석의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 최소 175석은 나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부결 138표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민주당 의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향후에 당을 좀 더 많은 의견 수렴을 통해서 크게 하나로 묶는 그런 또 계획으로 삼을 것입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등 가결을 주장한 의원들은 최소 122명, 실제 결과는 가결 139명으로 민주당 또는 야권 성향 의원 가운데 가결 17명이 나온 셈이고 여기에 무효와 기권 등을 합치면 이탈표가 무려 37표에 달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압도적 부결은커녕 가결표가 더 많았다는 점에서 비명계조차 충격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탈표가 이 정도까지 나올 걸로 예상은 하셨나요? 예상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좀 거치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보십시다. 이 대표 리더십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더 이상의 방탄은 총선 필패라는 의원들의 불만과 우려가 수면 위로 본격 떠올랐고 방탄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경고도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이재명 대표도 본회의 직후 당내 소통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로 정쟁을 하기에는 세상 일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힘을 모아서 우리 윤석열 독재 정권의 검사 독재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체포한 가결, 정치적 사망 선고라고 규정했습니다. 사실상의 체포동의안은 철회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기는 했지만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한 표 더 많았다는 엄연한 현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제는 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이러라고 만든 게 아니라고 언급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시고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헌법이 만들어진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우리 헌법의 상징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고 국민들께서 평가하시려고 생각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어제 국회에서 가까스로 부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검찰의 여러 의혹 수사가 여전히 이 대표를 겨누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22일 처음으로 경기도지사 집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곧바로 경기도에선 불필요한 과잉 수사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혐의와는 무관한 대상과 업무 자료들까지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검찰이 도지사실까지 강제 수사 대상으로 삼은 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 송금에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그러나 검찰의 칼끝이 이재명 대표에 닿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먼저 김 전 회장과 이 대표 사이 연결고리로 지목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입니다. 검찰은 이미 쌍방울에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의 자택뿐만 아니라 구치소 공간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변호인이나 가족과 주고받은 쪽지까지 검찰이 가져간 건 변론권과 형사소송법상 권리를 침해한 거라면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법인카드를 내줬다던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돌연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것이 맞는다고 진술을 뒤집은 겁니다. 김 전 회장이 귀국한 뒤 입장을 바꾼 건데 이 전 부지사 측은 달라진 진술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진술을 바꿨을 때는 과연 재판의 진술의 신빙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데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이 전 부지사를 불러 피의자 조사와 대질 신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경기도의 관련성을 인정하면 수사는 곧바로 이재명 대표를 향하게 됩니다. 또 검찰은 묵시적 동의만 있어도 인정되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하면서 인사검증과 관련된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순신 변호사를 추천한 경찰청장과 검증을 책임진 법무부 장관 모두 정 변호사의 아들 문제를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순신 본부장 아들 학교폭력 사건 인지하셨는데도 답변하신 건가요? 전혀 몰랐습니다. 네. 전혀 모르셨어요? 네. 그 거치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두신 게 있으실까요? 고민은 늘 하고 있습니다. 후속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공백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공모가 보니까 한 50여일 정도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보다는 좀 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저는 알지 못했고요. 어제 대통령실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셨던 내용 그대로고 이번 사안처럼 본인이나 가족의 민사나 행정소송 같은 송사 문제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를 걸러내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순신 변호사를 둘러싼 부실 검증 논란에 대해 문제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시정하는 노력을 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검증의 구체적 과정을 말하는 건 적절치 않고 결과적으로 어떤 처분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국민이 우려할 만한 의구심이 제기된 뒤 후보자 본인이 사퇴했고 인사권자가 임명을 취소하기까지 24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며 국민도 이런 부분에 대해 평가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집단 폭력은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특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연세대 졸업식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교육부 중심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이도훈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서 법치를 세우는 것처럼 교육 현장에서도 학생과 학부모, 교사, 학교 간 질서와 준법 정신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정 씨에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정순신 변호사 자녀와 같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최근에는 대교협이 학생 선수 폭력과 관련해서는 2025학년도부터 정시든 수시든 상관없이 반드시 감점 조치하도록 했다면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할 때 이번에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주요 도로 곳곳이 통제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낮 1시 반부터 오후 3시 사이 정부 서울청사와 경찰청, 보신각 등 3곳에서 숭례문 교차로로 향하는 사전 행진이 예고돼 해당 구간 일부 도로를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집회가 열리는 오후 3시부터 숭례문 교차로부터 동화면세점 사이 모든 차로를 통제하고 오후 4시 10분 마무리 행진 때는 숭례문 교차로부터 전쟁기념관 북문까지 2개 차로를 통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불법 행위는 엄격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의 평균 빚이 8,400만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청년 가구 5 가운데 하나는 빚이 연소득보다 3배나 많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김평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9세 이하 청년을 상대로 부채 문제 등 금융 상담을 해주는 센터입니다. 지난해 말 문을 연 뒤 2달 만에 700여 명이 상담받았는데 절반가량은 빚이 감당 못할 수준으로 불어나 개인 회생 절차를 밟았습니다. 19에서 39세 청년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의 평균 부채는 8,400만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400만 원이던 2012년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2.5배나 늘었습니다. 빚이 있는 청년 가구로만 한정하면 평균 부채는 1억 1,5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 역시 10년 사이 2.3배나 증가했습니다. 빚이 연소득의 3배가 넘어 위험 수준에 이른 청년 가구의 비중은 22%에 달해 10년 사이 2.6배 많아졌습니다. 빚이 연소득의 3배가 넘는 청년 가구는 부부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하위 계층이거나 비수도권에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청년 가구의 부채 가운데 69%는 주거 마련, 17%는 사업이나 투자 용도여서 집값 급등기에 부동산 투자 열풍이 청년들의 부채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른바 영끌과 비투를 한 경우에는 앞으로 자산 평가액은 줄고 빚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채무조정 제도라고 한다면 보통은 일하는 청년들이다 보니까 워크아웃이나 회생 등을 저희가 보통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일부 탕감도 되지만 분할 상환해서 계획하에 갚는다라는 그 기본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계획하에 갚을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조정으로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빚으로 빚을 막는 다중채무라면 개인 회생이나 파산으로 채무조정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고 지자체 등의 상담센터에서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대표적인 서민의 술,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주류 업체는 당분간 가격 인상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부가 실태 조사까지 나서며 가격 인상 자제를 압박한 것이 먹힌 셈인데 원부자재 값과 주세 인상까지 가격 인상 요인은 여전합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이 고깃집에서 판매하는 소주 한 병 가격은 5,000원입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4,000원에 팔았지만 주류 업체가 소주 출고 가격을 올리면서 가격을 1,000원 인상했습니다. 최근 치솟는 공공요금과 인건비, 원재료 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류 가격이 또다시 들썩이자 가격을 올려야 하나 걱정이 커졌습니다. 사실 다 올랐어요. 인건비도 그렇고 야채값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인상되는 지금 시기인데 저희가 이제 술값이 오른다고 계속 나오니까 사실 우리도 올려야 되나? 당장은 올릴 생각은 없고 조금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다른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지만
가뜩이나 물가가 오른 지금 단골 손님을 생각하면 가격 인상은 언감생심입니다. 우리도 올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내가 좀 덜 먹고 손님들도 힘든 상황이니까 조금 안 올리는 쪽으로 좀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 소주와 맥주 원 부자재 값이 오르면서 주류 업체들의 가격 인상 압박이 커졌습니다. 소주 주 원료인 타피오카 전분값이 1년 전과 비교해 6.6% 인상됐고 소주병 공급 가격도 20% 넘게 올랐습니다. 맥주는 오는 4월 1일부터 리터당 세금이 30.5원 오르면서 출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류 업체가 가격 인상을 발표하기도 전에 정부는 소주와 맥주 원가 구조 실태 조사까지 나서면서 가격 인상 자제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하이트진로와 롯데 칠성음료는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당분간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고 오비맥주도 주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제품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부의 압박 영향도 있지만 지난해 한 차례 가격을 올린 상황에서 또다시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엔 이르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격 인상 요인이 여전해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전망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달보다 10% 넘게 급증하며 7만 5천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정부가 위험 수위로 규정한 6만 가구를 훌쩍 넘은 것이며 2013년 1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에 분양 물량이 크게 늘면서 미분양도 따라 늘었으며 최근에 고금리와 경기 침체 등의 거시 여건 영향도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1월 주택 매매량도 2만 5천여 건으로 전달보다 9.9% 줄었고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하면 38%, 최근 5년 1월 평균에 비하면 63%나 급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급증과 거래량 감소는 지방 업체 등을 중심으로 건설업계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2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2월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내일이 3일절인데 이렇게 연휴 이렇게 만들어서 여행 떠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일본 여행이 요즘 인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3일 전에 일본 여행이라니 말이 돼? 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게 뭐 어때? 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를 보면 적지 않은 직장인들이 휴가를 내고 일본을 향한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MZ세대 사이에서는 역사 문제와 사생활은 별개다라는 입장에서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한 직장인의 인터뷰를 보면 역사적으로 일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긴 하지만 엔화 가치도 떨어지고 날씨도 좋다고 해서 여행을 결정했다라고 했고요. 또 다른 여행객은 일본 여행 가는 걸 문제 삼는 시기는 이제 지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지난달 일본을 찾은 외국인 약 150만 명 중에서 37%가 한국인 관광객이었고요. 현재 일본행 항공권의 예약률은 평균 90%가 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뭐 여러모로 일본 여행 가기 참 좋은 시기라고들 하는데 여행을 가더라도 또 우리 역사에 대해서 잊지 않는 우리 국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또 챗 GPT 얘기가 나오는데 이 토종 AI도 지금 개발 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통신 3사 등 주요 기업들이 토종 AI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전에 챗 GPT를 사용해 본 분들은 느꼈겠지만 한국어로 물었을 때 좀 엉뚱한 답변이 나오거나 한국 문화를 잘 모르는 듯한 답변을 내놓곤 하는데요. 하지만 국내 기업들이 개발 중인 토종 AI는 보다 한국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기사에 나온 내용을 보면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도 되나요? 라고 챗GPT에 물었을 때 이제 우리 네이버에서 개발한 AI에서는 한국에서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네요. 근데 챗GPT는 좀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일반론적인 얘기를 네네. 보통 하곤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AI가 검색 포털의 접목이 되게 되면 뭐 예를 들어 성수동에서 밤 10시까지 하는 카페 중에서 사진이 잘 나오는 곳은 어디야?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원하는 답을 받아볼 수 있다고 기사에서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르면 올 상반기에 대화형 검색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네, SNS에 보니까 챗GPT가 부정확하다 이런 글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확실히 우리 포털과 결합이 되면 조금 더 정확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요즘 졸업식 여기저기서 좀 많이 열리고 있는데 좀 특별한 졸업장이 수여가 됐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화여대는 어제 이태원 참사로 숨진 대학생 최혜리 씨에게 졸업장을 발급했습니다. 최 씨는 이대에서 동양학과 또 디자인 학부를 복수 전공했는데요. 작년 1학기에 이미 졸업 요건을 모두 다 채웠고 마지막 졸업 작품 전시만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졸업 작품까지도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로 딱 졸업만 앞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학교 측은 졸업장을 주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졸업장은 고인의 어머니에게 전달이 됐는데요. 어머니는 모두가 즐거운 때 혼자 눈물바다가 될 것 같다면서 졸업식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고요. 지인을 통해서 졸업장만 받아왔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꼭 가고 싶어 하던 학교에 졸업장을 받게 됐는데 곁에 아이가 없다는 게 실감나 슬프다면서 공부만 하고 또 고생만 하고 떠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습니다. 네, 졸업식에는 참석하지 못하신 어머니의 마음이 참 공감이 되는 것 같고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스타벅스가 중국에 매장을 3,000개 더 지금 설립을 한다라는 내용이네요. 지금 상황에서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3일 중국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세계 기업들의 중국 공략이 재개되는 분위기인데요. 미국의 소비재 기업들도 중국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미국의 기술 기업들은 중국 투자를 꺼리고 있지만 식품이나 패션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스타벅스는 2025년까지 중국에 점포 3,000개를 더 열기로 했고요. 맥도널드도 올해 900여 개 매장을 중국에 더 열기로 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패션 업계의 매출도 최근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인데요. 이에 따라 랄프로렌 등은 신규 매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기사에서는 경제 성장률 회복을 신경 쓰는 중국 입장에서도 최근 미국 기업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리오프닝이 시작됐다고 하긴 하지만 스타벅스는 미중 갈등도 피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인데요. 벤투 감독의 후임이 누구냐 그동안 굉장히 좀 궁금했는데 독일의 전설이죠. 클린스만 감독으로 낙점이 됐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독일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리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우리 축구대표팀의 새 선장이 됐습니다. 클린스만 호는 3월부터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까지 3년 5개월 동안 항해를 보장받았고요. 클린스만 감독은 다음 주 중에 입국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선임 과정에서는 축구 철학, 또 한국 축구에 대한 이해도 등이 검증됐다고 하고요. 벤투 감독처럼 임기 동안 한국에 거주하는 조건도 받아들여진 걸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감독만 오는 게 아니고요. 클린스만 사단이 함께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팀을 함께 이끌 전망입니다. 네, 1990년대는 독일의 대표 골잡이였고 또 감독으로서도 좋은 성적을 내기도 했지만 최근에 좀 잡음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 독일 분데스리가 헤르타 베를린의 감독을 사임한 뒤에 3년 동안의 공백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또 전술을 다루는 능력에 의문을 제기한다면서 몇몇 옛 제자들이 폭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몇 가지 물음표가 달려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다음 달 24일 콜롬비아전 평가전을 어떻게 치를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축구회관에서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과 관련한 공식 기자회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감독으로서는 분명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또 뚜껑을 열어봐야 하기 때문에 감독으로서 우리 축구를 한 단계 성장시켜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막기 위한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미 두 나라 국방부뿐 아니라 여러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훈련이 이어질 거라고 주미 대사가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딸과 관련해서는 후계자인지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한미 당국 모두 분석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조태용 주미 대사는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에도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한미 외교장관에 이어 차관이 회동하고 공중연합훈련도 실시됐다며 북한 도발은 한미 관계만 더 강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한미 동맹의 강화만 가져올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지난주 한미 국방부가 시뮬레이션 연습을 벌인 데 이어 미국 킹스베이 핵잠수함 기지도 처음으로 같이 방문한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조만간 더 광범위한 확장 억제 후속 훈련도 이어질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 양국의 여러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후속 TTX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군축회의에 참석한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축차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준비는 세계 안보에서 무시 못할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북한 문제도 빠뜨려선 안 될 안보 위협으로 제시한 겁니다. 최근 김정은의 공식 석상에 함께 등장하는 김주애와 관련해선 후계자인지 판단하기엔 시기상조라는데 한미 당국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고위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김주애의 등장은 김 씨 일가의 장악력을 오랜 기간 강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도 여기에 이목이 쏠려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는 데도 한미 의견이 일치한다고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깜짝 방문해 경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우크라이나와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라며 강한 연대를 표시했는데요. 또 이번 방문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할당된 99억 달러 정부 예산 가운데 12억 5천만 달러를 우선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시 삶의 터전을 재건하기 바쁜 튀르키예에 또 강한 여진이 발생해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지진으로 복구 작업이 지체되자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건물로 빼곡한 마을 곳곳에 먼지 구름이 일어납니다.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건물 잔해와 부서진 차량 속에서 숨가쁜 구호 작업이 한창입니다. 튀르키예 동남부에서 다시 5.6 규모의 여진이 일어나면서 사망자가 또 나왔고 70명 안팎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 두 차례 강진이 발생한 지 3주 만이며 6.3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터키 당국은 그동안 9천여 차례의 크고 작은 여진이 뒤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물이 추가 붕괴하면서 복구 작업이 늦어지자 정부를 향한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첫 강진이 발생한 4시 17분에 맞춰 4분 17초 동안 경기를 중단한 축구장에는 지진 피해 어린이를 위한 봉제 인형이 던져졌고 경기장을 찾은 일부 팬들은 정부 퇴진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당 당원들도 거리에 몰려나와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터키 당국은 혹독한 기상 조건과 파괴된 기반시설 때문에 구호 작업에 차질이 생겼다면서 부실 시공 혐의를 받는 인사들을 200명 가까이 체포하며 민심 달래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bir taraftan AFAD'a saldıran, bir taraftan Kızılay'ımıza saldıran, birçok STK'larımıza saldıran bu dal kavuklara asla kulak asmayın. sizinle yan yana olan kim? 세계은행이 집계한 튀르키예 강진 피해는 경제 총생산의 4%에 이르는 한국 돈 45조 원 남짓. 125만 명이 잃어버린 집과 삶의 터전을 재건하는 데 드는 비용은 피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정부가 핵심 광물 33종을 선정하고 현재 80% 이상인 리튬과 코발트, 흑연 등의 중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대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 현대차 등 핵심 광물 수요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차 전지 양극재 소재인 수산화 리튬 84%, 수산화 코발트는 69%, 천연 흑연은 72%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밤사이 해외 증시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모두 상승 마감을 했네요. 어떤 요인이 좀 있었나요? 일단 뉴욕 3대 증시는 다 소폭 이제 상승을 했는데 네. 그런 걸 봤을 때 이제는 낙폭 과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반발 매수세가 좀 일어났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실제 이제는 뉴욕 증시를 본다 그러면 다우 지수가 0.22%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가 0.63%, 그다음에 S&P 500 지수가 이제는 0.31% 이제 소폭 이제 상승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발 매수세가 좀 이제 월요일 장부터 바로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뉴욕 주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예. 특히 나스닥 지수가 이제 3% 이상 빠지면서 굉장히 좀 악재로서 작용을 했었는데 그런 거 봤을 때에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는 너무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너무 과대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생각을 했다라고 뉴욕 시장에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욕 시장의 그 이야기들을 조금 억지로 좀 끌어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슈, 왜 소폭이 올랐느냐. 긍정적인 이슈를 좀 억지로 끌어온다 그러면 뉴욕 시장에서 이렇게 좀 판단을 했어요. 지금의 이제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한 이슈가 너무 과도했다. 그러니까 너무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했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이제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는 소화가 가능하다. 지금은 인플레이션 악재가 단기적으로 그칠 것이다. 지금의 시장의 참여자들이 뭐 우리가 얘기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긴축에 대한 악재가 뭐 단기적인 뭐 물가 상승, 그다음에 금리 상승 일어날 수 있어도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은 한 6개월, 9개월 이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거다라고 해서 사실 이제는 지난밤에 뉴욕 증시는 소폭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저는 사실 동감하지 않는 게 그렇잖아요. 항상 주식시장은 뭐 소폭 올랐다 그러면 어떤 이유를 갖다 댑니다. 어쨌든 간에 뭘 찾아내거든요. 이유를 대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억지로 저는 끌고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근간을 본다 그러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좀 안 좋을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이제 뉴욕 주가를 끌어내렸던 이유가 바로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였습니다. 이게 4.7%, 5.4% 전년 대비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PCE 지수를 본다 그러면 이건 4.7% 상승을 했고요.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미국의 소비자들의 총합입니다. 말 그대로 소비 지출에 대한. 그러니까 더 훨씬 더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연준에서 참고하는 자료가 이런 근원 PCE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연준에서 물가 지표 2%를 목표로 해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PCE 지수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4.7%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2%로 가기에는 아직도 먼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뉴욕 증시가 당분간 소폭 상승을 했지만 이런 것은 이제 단기 반발 매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원적으로 본다 그러면 뉴욕 주가 특히 우리나라의 주가의 악영향은 계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또 보여야 될 게 뉴욕 주가는 이제 소폭 상승을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고 봤을 때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지금 이 미국 PCE 지수가 발표된 다음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연준의 긴축이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는 3월 달에 FOMC 회의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3월 22일에
이때 지금 빅스텝을 밟아 나갈 거라는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패드워치, 그러니까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채권 전문가들이 예상을 합니다. 다음에 FOMC에서 뭐 금리가 어떻게 될 거야라고 봤을 때 그 전까지는 이제 베이비 스텝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네. 0.25%포인트 정도 오를 가능성이 있어라고 봤는데, 근데 이제 PCE 지수가 발표된 이후부터는요, 빅스텝 확률이 18%에서 30%로 오르게 됩니다. 채권 전문가들이, 시장의 참여자들이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 때문에 이번에 FOMC에서 금리를 이번에 0.5%포인트 정도 올릴 수 있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더욱 이제 금리 상승의 압박이 일어나겠죠. 네. 근데 우리나라의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의 금리의 격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1.25%포인트 정도 벌어져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빅스텝 밟아 나간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동결했잖아요. 동결했죠. 그러면 1.75%포인트까지 더 벌어질 수밖에 예. 없거든요. 그 환율이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미국 강달러 지속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환율 상태로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수출에도 영향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원부자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럼 내수에 이제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나라 주가의 기준을 본다 그러면 저는 악재가 더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악재가 더 많다. 오늘 시장 상황 함께 짚어봤고요. 정부가 주류값 인상 자제를 압박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거든요. 결국 주류업계가 하루 만에 당분간의 인상은 없다라고 좀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어요. 정부를 이길 수는 없겠죠. 정부가 압박을 하는데 사실 뭐 주류업계가 이런 상황에서 올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업체는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뭐 주류업계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원부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실제 본다 그러면 이제는 그 타피오카라고 해서 타피오카 전분값을 해서 주정을 만들 때, 그러니까 에탄올을 만들 때 원료거든요. 이게 이제 1년 전과 비교해서 6.6%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병 가격도 올랐습니다. 이게 20%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면 원가가 올랐으면은 당연히 이제 소비자 권장 가격도 한마디로 이제는 상품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정부의 이제는 압박, 정부의 어떤 규제 때문에 사실 지금 소주 업계나 주류 업계에서는 쉽게 올릴 수 없는 부분으로 가고 있고요. 특히 이 소주값 6,000원이라는 이슈가 왜 나왔냐 그러면 사실 이제 맥주값 인상 때는 났습니다. 이게 주세가 오르게 되잖아요. 한 30원 정도 오르게 되는데 이제 맥주값의 주세가 오르다 그러면 이제는 판매 가격, 출고 가격이 높아질 수 있어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뭐 맥주 업계도 아니야라고 이제 부정을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는 주세가 오르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는 말 그대로 주류 업계의 원가 인상이 일어나면서 실제적으로 뭐 소비자 판매 가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거 부랴부랴 이제는 막기 위해서 이제 당분간 대책을 내놨는데 실제 뭐 나오는 것처럼 뭐 올리지 않을 계획이다. 그다음 맥주 업계도 당분간은 뭐 제품 가격 올리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부를 이길 수 없다. 정부가요 압박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 언론에 보도됐을 때는 정부가 막고 있다 이렇게만 나오지만 지금 뭐 국세청도 나섰고요, 기획재정부도 나섰고요. 무엇보다 무시무시한 게 소주 업계의 독과점 문제를 살펴보겠다. 이거 나오면은 거의 주류업계는 사실 약간 기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독과점 문제까지 살펴보겠다라고 이제 발표한 마당에 사실 주류업계가 용기를 내서 뭐 주류 가격 올린다거나 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는 뭐 지금의 이제는 문제는 뭐 5,000원 받아요. 지금 이제 음식값을 간다 그러면 음식점을 간다 그러면 6,000원이라는 인상은 쏙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이제는 주류값이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이제는 파실 때에 이제는 1,000원 올려서 팔거나 뭐 몇백원 올려서 팔게 되는데 지금 원가자가 만약에 출고가가 오르지 않으면요, 이제 소상공인 분들도 사실 뭐 소주 오를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정부의 뜻대로 주류 가격은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보도로도 전해드렸는데 우리나라 청년들의 평균 빚이 8,400만 원에 이른다. 심지어 이제 5분의 1 정도는 소득보다 빚이 3배나 많다. 이런 보도 전해드렸거든요. 어떻게 좀 분석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청년 세대의 이제 부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실제 이제는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그 보고서에 나온 자료입니다. 최근에 이제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일단은 19세에서 만 39세 이하의 청년들의 부채를 봤습니다. 그래서 가구 평균 부채가 12년도에 한 3,400만
원 정도가 됐었다가 21년도 기준을 봤을 때 8,4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2.5배 정도가 더 올라섰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구 평균 부채는요, 말 그대로 평균 부채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부채가 없으신 분들도 사실 여기에는 모집단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채만 있으신 분들만 따로 이제는 떼어놓고 이분들의 이제는 부채를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분들을 봤을 때에 12년도에는 5천만 원 정도 됐었다가 21년도에는 1억 1,550만 원 정도가 된 거죠. 1,500만 원 정도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한 2.3배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부채가 있으신 분들만 따로 떼어놔서 이분들의 부채를 봤더니 1억 1,500만 원 정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청년들의 이런 부채가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면은 이 부채에 대한 악성 부채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얼마나 이런 악성 부채를 갖고 있는지 봤을 때 우리가 보통 부채 지표를 봤을 때에 소득 대비 얼마나 부채를 안고 있냐, DTI 지수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대비 얼마나 부채를 안고 있냐를 봤을 때에 이게 지금 DTI 이제는 300% 넘어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봤습니다. 그런 분들을 봤을 때 비율로 봤을 때 12년도에는 8.37%밖에 안 됐는데 이게 21년도에는 21%. 그러니까 부채를 안고 있는 분들 중에서 21%는 DTI 300% 넘어가는, 연소득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300%, 3배가 넘어가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악성이죠, 말 그대로. 이런 분들이 더더욱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질도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뭐 DTI 300%가 넘어가느냐 봤을 때에 부부 가구가 이제 자녀 가구 있으신 분들이 1인 가구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일단은 부부 가구나 자녀 가구는 살 집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를 살 때나 주택을 사기 위해서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고소득보다는 저소득자가 훨씬 더 이제는 당연히 연소득이 낮다 보니까 당연하게 이제 DTI 300% 넘어가신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들이 많았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더 많았거든요. 그러한 이유는 이제는 아무래도 수도권에 이제 집값이 좀 높다 보니까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도권이 조금 더 많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되겠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부채 세부 내역을 또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세부 내역을 봤을 때 왜 이렇게 부채를 얻었냐 봤을 때 주거 마련이 이제 69%였어요.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자녀가 있고 그다음 부부가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영끌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1년도가 가장 부동산이 피크였을 때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는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아서 내 집 마련에 나섰던 분들, 그 틈이 영끌들이 많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지표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문제로 더 불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이렇게 DTI 300%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DSR로 보면은 마찬가지로 한 30%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40% 넘어가고 그러면은 사실 본인들 소득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네,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파산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부들의 관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달보다 10% 넘게 증가하면서 7만 5천 가구를 넘어섰는데 건설업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죠. 그렇죠.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게 사실 건설업계의 이제 줄도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데 예. 차트에 보듯이 이제 미분양 주택 추이를 이제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제 건설업계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분양을 해서 사실 이제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그 미분양이 난다는 얘기는 대출을 많이 받아놨고 PF 대출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돈 갚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미분양 주택을 본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정부가 정했던 6만 가구 이거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만 가구 넘어가면 위험해라고 이제 커트라인을 딱 정해놨었는데 지금 이제는 7만 5천 가구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제 건설업계에서는 위험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전달보다 10% 이제 급등을 했고요. 14년도 1월 이후에 최대치로 이제 나오고 있다 보니까 10년 만에 이제 최대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 이제는 미분양의 문제들이 앞으로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고요. 특히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이런 미분양 주택에 몰려 있는 게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이 한 84% 몰려 있거든요. 그 정도로 봤을 때 이제는 서울 외곽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분양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이제는 평가를 해보겠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하나의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면
그러니까 지방에서는요 분양가를 할인해 줍니다. 근데 분양을 했는데 안 팔리는 거잖아요. 그럼 분양가를 또 하락해 주는 형상도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안양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최근에 이제 분양가를 하락했다, 10% 이상 낮췄다라고 이제는 언론에 보도가 될 정도로 사실 이제는 분양 가격이 좀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는 이거를 좀 평가를 해봤을 때 분석을 해봤더니 대형 편형 미분양이 작은 편형 미분양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이제 대형 편형에서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실소자 중심으로 분양 시장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이런 걸 봤을 때 분양 시장도 좀 지금 정부가 이제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분양 시장이 안다, 미분양이 이렇게 늘어난다 그러면 건설업계가 PF 대출을 많이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예. PF 대출이 부실해 줍니다. 그러면은 은행들이 무너지거든요. 은행 무너지면 줄도산이에요, 말 그대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간에 13대책 나오면서 분양 시장 살리고 건설업계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실은 지금 녹록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 이렇게 가고 있고, 그러면 분양주택만 문제냐? 실제 이제는 또 매매량 감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택 매매량 감소를 좀 봤는데요. 1월 주택 매매량이 2만 5천여 건 정도 됐는데 전달보다 9.9% 줄었고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 줄었고, 5년 동안 그 1년 평균에 비하면 한 63%나 감소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주택 거래도 안 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보셔야 되는 게, 사실 지금 약간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는 서울시의 중심에 있는 그 매매 거래 가격은 조금 더 좀 소폭 반등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집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전국의 그 거래세를 봤을 때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이제 팩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정부가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이런 대책들이 좀 효과를 보기에는 상황이 좀 여의치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혁중 평론가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10명이 다쳤습니다. 네, 또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 각지에서 산불도 잇따랐는데요.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유리가 산산조각난 버스가 도로 한편에 세워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서산나들목 부근을 달리던 고속버스가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 8명, 화물차 운전자 등 모두 1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편도 2개 차로 가운데 1개 차로가 2시간가량 통제되면서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가 졸음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 흰색 승용차 여러 대가 서로 맞물린 채 서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대구 동구 범안로에서 달리던 차량 7대가 연달아 부딪힌 겁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차들이 견인될 때까지 주변 도로가 30분가량 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산줄기를 따라 이어집니다. 주변으로는 흰 연기가 자욱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전국 곳곳에서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먼저 어제 오후 5시쯤엔 경남 창녕군 남지읍 야산에서 불이 나 5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70대 여성이 얼굴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산림 10만 제곱미터가 탔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북 안동시 임동면에 있는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1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산림 3천 제곱미터가량이 탔습니다. 산림청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산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강제 전역 판정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변희수 하사의 유가족이 순직 인정을 거부한 군의 결정은 억지라며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어제 변 하사의 2주기를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순직 재심사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대위가 대독한 입장문에서 유가족은 변 하사는 성 정체성 때문이 아니라 육군이 위법하게 강제 전역시킨 과정 때문에 숨진 것으로 성 정체성 때문에 숨졌다는 육군의 설명은 억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쌀 소비가 계속 줄자 정부가 쌀 생산 관리에 나섰습니다. 우선 신동진 벼를 비롯해 수확이 잘 되는 품종을 퇴출하는 게 목표인데 농가에선 급작스러운 결정이라며 반발이 거셉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5년 연속 국내 재배 면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신동진 벼. 다른 벼보다 쌀알이 굵어 식감이 좋은 게 특징입니다. 같은 양을 심어도 수확이 많이 되는 품종이라 소비자와 농가 양쪽 모두의 만족감이 높습니다. 신동진 쌀로 그냥 우리 지역 쌀이라 먹게 됐고 특별히 밥맛이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도 그냥 줄곧 잘 찾아요. 수확량이 많다는 건 농산물로서는 강점인데 쌀이 남아돌다 보니 되레 퇴출을 고려할 이유가 됐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신동진벼 매입을 중단하고 내후년부터는 종자 보급도 하지 않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확량이 많은 품종보다 밥맛이 더 좋은 품종을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맛이라든가 어떤 이 신뢰성이 이미 증명이 된 상태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2년 후에 퇴출시킨다? 정부의 일방적인 폭력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신동진벼 재배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전북. 하루아침에 이른바 날벼락을 맞은 당혹감 속에 농식품부 최종 결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한민국의 주력 쌀 품종을 하루아침에 바꾸겠다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신동진벼의 브랜드 가치와 시간과 노력, 투입된 예산을 모두 뒤엎고 농민들에게도 어떤 새로운 품종에 대한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식품부에 3년 이상의 어떤 유예 기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우량주가 정부 결정으로 순식간에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상황. 쌀 공급 과잉의 원인이냐 아니면 브랜드 가치가 높은 1등 쌀이냐. 신동진 품종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워낙 극명해 이를 둘러싼 파열음도 쉽게 잦아들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프로야구 KT 위즈의 최고령 캡틴이죠. 박경수 선수가 올 시즌부터는 이적생 김상수 선수와 함께 내야를 지키게 됐는데요. 스프링 캠프에서부터 찰떡 호흡을 자랑하는 베테랑 콤비를 이지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표팀 사령탑 이강철 감독이 자리를 비운 사이 열심히 연습 중인 KT 선수들. 사령탑의 공백에도 KT의 전지훈련이 순조로운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캡틴 박경수의 존재입니다. 최고령 캡틴 박경수는 특명을 받고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팀 분위기를 많이 강조를 하셨고요. 그런 부분을 일단은 걱정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잘 다녀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해 통산 최저 타율을 찍었지만 올해 40이 된 노장에게는 유니폼을 입은 매 순간이 소중합니다. 하고 싶다고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제 상황, 제가 처해 있는 이 시간 자체를 최대한 즐기면서 최대한 후회 없이 열심히 할 거고요. 삼성의 프랜차이즈 스타였지만 내야 자원이 부족한 KT로 옮긴 FA 김상수의 활동 영역 덕분에 수비 부담은 크게 줄게 된 상황. 동생 잘할 겁니다. 제가 왔기 때문에 잘할 겁니다. 아무래도 활동량이 더 많죠. 많은데 아직 나이가 많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작년 후반기 때부터 조금 준비를 했는데 좀 할만하더라고요. 불혹과 30대 중반, 베테랑 키스톤 콤비가 든든하게 버티는 KT. 2021년에 이어 또 한 번의 영광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는 제 나이 또래 분들도 굉장히 뭐 힘드시겠지만 또 스트레스 받으면 야구장 오셔서 아, 저 친구도 저렇게 하고 있구나. 저 또한 동기부여를 좀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요. 다 같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 팀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KT 위즈 파이팅! YTN 이지은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5도로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영상 10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는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기온 변화가 극심한 환절기인 만큼 옷차림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중서부와 일부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는데요. 다행히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며 깨끗한 대기질을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건조주의보가 확대하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영하 0.5도, 대전이 영하 3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4도가량이 높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0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가 16도, 대구가 17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3일절인 내일은 수도권과 영서,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당분간은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는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